미국의 12월 CPI 발표 이후에 달러 가치가 재차 하락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엔화 강세까지 달러 약세를 주도하면서 작년 상반기 이어서 엔화에 투자라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뉴욕 증시 작년 11월 이후에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핵심적인 포인트들 위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은 금리 인하라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맞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상당히 먼 얘기 같은데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상치보다 상당히 둔화됐고 또 경기 침체 문제가 미국에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 인하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와닿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상당히 좀 다른 분위기죠.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페드가 뒤늦게 금리 인상, 증시의 부담, 주가 하락 이것이 이제 작년의 금융시장의 어떻게 보면 요약인데요. 작년과는 상황이 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를 보여졌습니다. 발판은 역시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상태에서 이제는 물가 안정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고 있다를 보여졌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처음으로 작년 3월 이후에 월가 예상치보다 사실 실제치가 낮게 나왔다 하는 측면에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한 가지는 2020년 5월 이후서부터 처음으로 전월비 대비해서 작년 11월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 하는 이 측면이 다른 때에도 뭐 물가가 좀 안정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그런 시각과 달리 지금까지 물가 문제에 대해서 증시에 부담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물가 안정세가 정책되는 게 아니냐 그런 각도에서 이번 주에 이렇게 발표될 PPI 생산자 물가가 지금 뒷받침해 주는 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그래서 3대 지수가 지난주에 주말에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정이 많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때고요. 그리고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내일 있고, 그리고 중국의 4분기 성장률 포함해서 연간 성장이 발표되고, 무엇보다 관심 있는 것이 일정은 아닙니다는 19일에 미국의 디폴트 문제를 결정할 연방부채 상환의 한도를 이렇게 확대하느냐 안 하느냐 이 입장에 따라서 이 문제 또한 불거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역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되니까 예상치는 낮게 나올 거로 봅니다. 3분기도 그랬죠. 근데 주가는 좋았던 이유가 뭐냐. 예상치는 낮게 나오더라도 실제치가 이거보다 좋게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고 실제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때는 어닝 쇼크가 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S&P 구성 항목의 500 정도에 이렇게 보면 2.2% 감소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 증시적 측면에서는 이거보다 실제치는 좀 높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난 주말에 3대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런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좀 첫 회의가 미국 시간으로 31일에 되죠. 아마 본격적으로 이슈들이 많죠.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문제.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피벗 문제라든가 그리고 1월 말에 페드 인사들이 특히 금리 결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드 멤버라 하는데요. 보드 멤버들이 교체되죠. 그런 과정에서 인플레 진단 문제, 그다음에 최고금리와 관련된 엇갈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사람들이 제각각 얘기할 거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증시에는 너무 의견이 엇갈리면 증시에는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주말에 화제가 됐던 것이 테슬라의 주가 전망이 처음으로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우리가 작년 11월인가요? 테슬라 주가 전망에 대해서 $100도 붕괴될 수 있습니다 하는 쪽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아마 테슬라를 갖고 있으신 분들의 또 특정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증권사들에서 굉장히 이렇게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어찌됐든 테슬라의 주가 전망이 구겐하임 같은 경우에는 $89인가요? 진격으로는 $89로 처음으로 $100 밑으로 떨어졌고요. 웰스파고도 $100 밑으로 떨어져서 대체로
100달러가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도 우리 서학개미 입장에서도 이번 주에 테슬라와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지난 주말 국제금융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것이 엔달러 환율일 것 같습니다. 벌써 127엔대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증시보다 외환 시장이 계속해서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예.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정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엔달러 환율이 예. 120엔 폭 떨어졌습니다. 제가 폭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폭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미국 측 요인과 일본 측 요인이 겹쳐서 엔화 강세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예. 미국 측 요인은 아무래도 12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가지 각도에서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마감 기준으로 102대까지 떨어졌죠. 예. 그래서 작년 10월 초에 114에서 이제는 102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최근에는 뭐 킹달러, 갓달러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냥 예.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표현이 지난해 워낙 킹달러, 갓달러 얘기를 같이 이렇게 그 본인들은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체가 상당히 허구였기 때문에 이게 불과 한 1, 2개월 만에 이 용어가 아주 없어질 정도로 예. 달러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측 요인이고요. 예. 일본 측 요인은 시청자분도 다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내일 일본은행이 올해 들어서 첫 회의가 열립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작년 12월 15일에 YCC의 일일 평균 환동폭이 확대됐죠. 그래서 배로 확대됐는데요. 이름에 따라서 일본의 국채 금리가 연일 0.5%대의 이렇게 높은 수준을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엔화가 예. 강세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0.23에서 0.24 정도로 해서 변동 직전이었는데요. 지금 5거래일 연속 0.50 이상 되다 보니까 지금 예. 0.51로 나오죠. 우리 정 PD께서 5일 연속 저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국제적으로 보면 캐리 자금의 특성상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포지션 조정한다. 예. 포지션 조정한다. 그런 과정에서 엔에 대해서 롱 포지션 지지니까 엔화가 이렇게 강세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우리가 정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예. 작년 그 10월에는 151엔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는 127엔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미는 자, 당신 한번 보라. 예전에 엔화 투자하지 말지 말았느냐. 근데 엔달러 환율은 151엔 가서 120엔 떨어졌는데 왜 엔화 투자하지 말라 그랬느냐. 근데 사실은 엔화 투자했더라도 돈을 못 벌었습니다. 예. 이게 궁금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이 지난 주말에 이걸 좀 방송해달라 특별히 요청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조선일보 이런 데에서는 지난 주말에 굉장히 엔화 투자를 상당히 권고를 하고 실제 투자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근데 사실 엔달러 환율의 모습에서 보면은 150일에서 127엔 가면 엔화를 사야 되겠습니다는 실제 투자하신 분이 거의 돈을 못 벌었거든요. 작년에. 이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엔화가 강세되는 배경에 지금 그러다 하루이코 일본은행의 총재 이것과 관련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일본의 첫 회의가 되죠. 예. 그 전초 작업으로서 작년에 그 12월 15일 날 그로타 하루효과가 올해 그 4월 8일 날 예. 임기가 됐는데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때 시점에 차기의 일본행 총재, 소위 YCC 예일드 커브 컨트롤을 지배했던 일본행 부총재가 사실상 일일 변동법 확대를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내일 있을 일본행 총재, 일본은행 그 첫 회의에서 어떻게 이것이 구체화될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 하루효과가 내일 이렇게 일본행 그 첫 회의를 이렇게 주재할 거로 보이는데요. 예. 특별히 본인 자신은 얘기 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임기가 퇴임되는 4월 말까지는 중재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왜 지난 주말에 엔화가 이렇게 강세를 붙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예. 바로 차기 BOJ, 미스터 BOJ 하는 마사요시가 사실 일본의 첫 회의에서 작년 12월 15일의 조치에 대해서 구체화시키지 않겠냐 하는 시장의 예상들이 엔을 롱 포지션 가져갔던 큰 요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있어서는 대체로 많은 사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는 역시 마사요시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말씀드렸던 이분이
기시다 일본은행 총재 어떻게 보면 구로타 하루오카의 대안으로서 지금 현실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태고요. 예. 니케이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워낙 10년 이상 동안 저금리 정책, 그다음에 아베노미스가 핵심적인 일본의 경제정책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구로타 다음에 BOJ 총재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뉘앙스는 마사요시 현재 일본은행의 부총재가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부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엔화 강세가 일본 경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사실 지금 일본 경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엔화가 이렇게 강세가 되지만 예. 우리가 보면 엔화를 매입하지 말라 하는 여기가 일단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일본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의 진전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일본의 그 4분기 성장률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맘때쯤에 15일 전후에서 발표돼야 되는데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 성장률은 유일하게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마이너스로 추락됐죠. 그래서 러시아와 함께 마이너스 0.3%로 2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3%로 추락했는데요.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10월까지만 전해드렸습니다. 3.6%. 그런데 업데이트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이 더 상승해서 3.8% 나왔습니다. 이 수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제2차 얼쇼크 이후에 일본이 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예. 이때 이후로 41년 만에 최고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3.8%는 우리도 물가 상승률이 5%대고 예. 미국도 6.5%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낮지 않느냐 하는 시각인데요. 일본은 그렇진 않습니다. 주거비라든가 하는 게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식 방식으로 소비자 물가세를 항목과 가중치를 두면 일본의 3.8%의 물가 수준은 미국의 12월 달 6.5%보다 높은 7.1%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일본 국민의 고통이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수입 물가 안정 차원에서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YCC 이 컨트롤 문제 하루 변동폭을 확대해서 시장 금리를 억압했던 금리 상승 악명을 억압했던 걸 누적시킴으로써 예. 분출시킴으로써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0.2에서 지금은 0.5% 이상 확 뛰는 상태에서 엔화가 강세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자, 과도기적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은 일본이 엔화가 강세되면 수입 물가 안정을 통해서 다른 한편은 일본 국민들의 물가 고통을 줄어들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수입 물가가 안정되면 내수 시장이 확대되는 측면에서 일본이 그동안 사실 내수 시장이 확대되지 못한 측면에서의 일본 경제 함정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는 이런 시각은 있습니다. 긍정적 패턴이죠. 이건 좀 시간이 걸려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도기적인 상황은 어떨까 하는 측면은 예. 자, 엔저를 돌려가지고도 경제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엔화가 빠르게 강세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엔화가 강세되면 일본의 경제 구조 자체가 수출에서 수입 쪽으로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엔화가 강세되면 수출도 안 좋아서 사실상 지난 주말에 동부아 증시에서는 대부분 다 좋은데요. 예.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엔화 강세로 인해서 예. 이런 형국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화 강세에는 단기적으로 수입 물가 안정, 국민의 경제 고통 줄여,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이 내수장 확대를 통해서 사실 경제 회복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는 과도기적인 상태에서는 엔저도 하지 못하고 엔화 강세도 하지 못하고 일본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엔저와 엔고 이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지금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참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구로다 총재가 퇴임하더라도 아베노믹스를 포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예. 사실 통화정책 측면, 특히 그 아베노믹스 같은 한일정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그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성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엔저 유도를 통해서 10년 동안 했을 때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다. 근데 경제 구조가 개편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엔저가 유도되는 상태에서 일본의 내수장은 더 위축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엔화 강세되면 내수장 확대돼서 경제가 일본 경제 살아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환율 정책 측면에서는 일본의 그 경기가 회복 침체 이것을 어떤 변화 두기 좀 힘들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12년, 13년 아베노믹스를 설계했던 하마다 고이치 씨의 내용은 사실상 틀린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경기 회복은 다른 국가 여부와 관계없이 통화정책에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측면, 그다음에 재정정책 측면에서 재정 지출이라든가 이렇게 경기가 과열될 때는 재정 긴축 이렇게 되는데 환율은 다른 국가의 교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긍정적 측면, 다른 쪽에서 이렇게 반발이 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경기 부양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지는 않는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 지금 일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마사요시 이런 분들이 차기 BOJ로 이렇게 총재로 들어왔을 때는 일본의 경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것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정책 가지고 경기를 하는 정책은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베 아베노믹스의 근간은 유지하되 수정된 측면에서 부작용은 수정된 측면에서의 내용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너무 아베노믹스가 포기돼서 일본이 엔화가 강세돼서 앞으로 강세돼서 엔화를 사야 된다 하는 시각은 첫 번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투자를 하더라도 국가의 펀더멘털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엔화 쪽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엔달러 환율이 150엔에서 127엔 무려 얼마냐? 4원 정도, 4엔 정도 떨어졌죠. 그러면 야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이렇게 강세됐어? 그럼 엔화 투자하신 분들은 돈 벌어내야 되는데 궁금한 것은 돈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원달러 환율이 그만큼 그보다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10월 초에 외환위기 기사에 나왔을 때 원달러 환율이 1,600원, 2,000원 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믿고 투자했던 사람은 지난해 말에 굉장히 달러 투자에 대실패를 했죠. 왜냐? 1,448원 같은 것이 지금 1,237원쯤 하니까 무려 210원이나 급락했습니다. 이게 짧은 순간입니다. 짧은 순간에. 여기서 달러 투자에 작년에 굉장히 연말에 투자에 실패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상태에서 달러 투자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최근에 솔깃하죠. 엔화가 이렇게 151원에서 127엔 환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강세되니까 일부 신문에서 부추기는 게 있죠. 부추기는 게 있어서 이렇게 150원에서 127원 갑니다. 부추기는 거 함께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달러 투자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다시 엔화를 대거 매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상태에서는 작년 3월이어도 은행 PB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엔화를 사라 했던 내용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성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작년 말에 달러 투자에 실패하다 보니까 이게 대체 투자 차원에서 특히 외화를 운용하는 각 금융사의 사람들이 엔화 투자에서 실패. 자, 작년 말에 달러 투자에 실패. 그러면 어떤 것을 보상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다시 엔화를 매입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엔화 투자할 때는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전에 과연 엔화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작년 3월부터 엔화에 투자했던 게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요 문제에서 엔달러 환율 문제만 가지고 사실 일부 언론에서 환율이 150원에서 127원 떨어졌습니다 하는 측면에서 엔화가 초강세입니다. 엔화 사세요. 이런 쪽의 기사들이 지난 주말에 큰 기사를 났습니다. 그것도 국내 굴지에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데 나왔습니다. 근데 왜 엔화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까 하는 것은 작년에 되돌림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3월에 엔화를 많이 하고 특히 작년 6월에 엔화 투자를 권고했습니다. 아마 은행 시중이나 PB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을 많이 권유했습니다. 유행처럼 권유했습니다.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한번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외환위기 당시에 이중통화로서는 처음으로 원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됐습니다. 근데 이게 원엔 직거래 시장이 활성화돼야 돼. 직거래 시장이 사실 원과 엔의 수급 요인에서 원엔 할지를 결정이 되는데요. 예. 이게 환율이 원엔 시장이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의 결정 방식이 크로스 레이트, 재정 환율 방식을 채우고 있습니다.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긴 했지만 예. 실제 원엔 환율이 나오는 것은 자, 홍앵커 한번 오랜만에 수학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원엔 환율은 어떠냐? 크로스 레이트는 뭐냐 하면 분자에 $1 넣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큰 슬롯이 하고 분모에는 $N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는 $1죠. 예. 밑에는 $N. 그러면 큰 분수에서 달러는 위에 있고 그다음에 달러는 밑에 있죠. 예. 그러면 서로 약분되죠. 예. 그럼 뭐가 남습니까? 위에는 $1이 남고 그다음에 밑에는 $N이 남죠. 예. 이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번분수라고 해가지고 예. 이게 이제 크로스레이트 방식인데요. 자, 지금 상태에서 N달러 환율은 151엔에서 120엔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엔화 강세인데 왜 엔화 투자해가지고 손실이 봤을까 하면 $1 환율이 1,440원, 분자가 $1 환율이 1,440원에서 1,230원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분모의 환율, N달러 환율 하락폭보다 분자의 $1 환율폭이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분수값. 자, 분수값은 원엔 환율은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원엔 환율에 보면 작년에 그 엔화를 사세요, 원화를 사세요 할 때 이때 원엔 환율이 1,191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원화를 지불해서 엔화를 사입했으면 100엔을 사실 때는 1,190원으로 치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난 주말에 N달러 환율이 120엔 떨어졌다 하더라도 저 원엔 환율은 946원 정도로 해서 사실상 엔화를 투자했으면 손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좀 얼마가 되겠습니까? 손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일부 신문에서 N달러 환율이 151엔 가서 121엔 7엔 갔다 해서 엔화 투자를 다시 권고하는 것은 상당히 작년과 같은 재판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자, 원엔 환율에 투자, 엔화를 투자할 때는 반드시 N달러 환율에 $1 환율을 다시 동시에 감안해서 투자하실 것을 이렇게 꼭 좀 참조해 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엔화 자금이 이탈할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내용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일단은 우리가 사실 그 외환보유고가 과거 1997년과 달리 그때는 300억 달러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선 자금까지 보면 5,500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1997년 같은 상황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이 지금 상태에서는 아베노믹스를 포기했을 정도로 엔캐리 자금이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지금은 킹달러, 갓달러라는 작년의 달러 강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진단이 잘못된 부분이 지금 반사적 측면에서 엔화든 유로든 나오는 측면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본이 정책 변화가 돼서 내리든 아니면 올해 그러다가 테이머는 4월이든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든가 아베노믹스가 포기돼서 갑작스럽게 한국의 자금이 일본에 이탈돼서 엔화가 강세를 붓고 원엔 환율이 올라가서 사실은 엔화 투자한 사람이 이렇게 이득을 보는 그런 가능성은 외화 수수료를 감안해 볼 때는 그렇게 높은 유리한 투자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원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예. 또 병원 오시는 분들이 지금 자 이렇게 원엔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N 자금 빌리면 빌려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예. 측면인데요. 이것도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원엔 환율이 투자 관점에서는 유망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밑에보다는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투자적인 승리 위해서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거꾸로 일본의 그 엔캐리 자금들을 쓴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엔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금 빌려 써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도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한일 간 통화사업 문제가 이게 아직까지 2015년 만료되는 이후에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책 변화가 많이 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엔캐리 자금을 차입해야 되느냐, 엔캐리 자금 엔화 투자해야 되느냐 이걸 좀 이렇게 소위 그 불규칙적인 사항을 투자 장치에서 안정시켜는 것이 정책 단계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랍에미리트 가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MOU라는 것은 나중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당장 그 급한 것이 한일 간의 관계를 이렇게 해서 당장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한일 간 통화 수합 문제 재개 놓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투자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